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최근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발생한 사실관계 오류로 인해서 설민석 씨가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과거의 일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족 대표들이 오늘날의 룸살롱에 해당하는 술집에 들어가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강의한 사실도 퍼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설 씨는 이 일로 인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2018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죠. 이 이유를 당시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보면 설 씨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민족 대표의 후손들에게 1,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는데요. 이거 저도 이 결과만 알고 있다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31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쓱 읽어봤는데 보는 순간 판결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읽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왜 설민석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민족 대표들의 후손들은 설 씨가 발간한 서적과 강의에서 7가지 부분이 허위 사실이고 이 같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으므로 자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이렇게 21명입니다. 총 6억 3천만 원을 내라 이거죠. 이 7가지 부분이 역사를 국사책으로만 공부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야? 라면서 계속 보게 됐죠.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 대표들은 학생들과 기획한 만세운동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약속 장소인 탑골공원으로 가지 않고 독립선언의 장소를 갑자기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두 번째, 이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에 해당하는 술집이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돌아다니는 짤로 보신 부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네 번째,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일본 경찰에 자수하였다. 다섯 번째, 민족 대표들은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 여섯 번째, 태화관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된 데는 민족 대표 중 한 명이 마담과 사귀는 사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일곱 번째, 민족 대표 중 한 명이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7가지 과연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판결문을 보면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그리고 심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 판사가 역사도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판결문 인정사실을 보면 3.1운동의 전개 과정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 읽으면서 역사 공부도 다시 했네요.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봤더니 한 개 빼고는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주관적인 평가나 논평에 가까워서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진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일반인들의 역사 지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한 표현 행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역사 비평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 개 빼고요. 그 한 개가 뭐냐면요. 민족 대표들이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5번입니다. 사람들이 자극적인 단어인 룸살롱에 꽂혀서 그것만 기억하지만 실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5번이었던 것이죠.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진 3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 대표들은 3.1 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1920년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펼쳐나갔거나 적어도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 씨는 몇 가지 자료를 제출했는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5번은 3인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 대표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심한 모욕적인 표현은 한 민족 대표의 단골집인 룸살롱으로 갔다고 표현한 부분, 한 민족 대표랑 마담이랑 사귀는 사이였다는 부분, 낮술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부분과 인력거를 물리고 택시 보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표현한 부분에 인정됐습니다.
굳이 안 써도 될 단어들과 표현들을 쓰면서 민족 대표들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피고 설민석 씨는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5번을 진술하고 3.1운동 당시의 민족 대표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심한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후손들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1,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 명당 3천만 원을 내라고 청구한 걸 생각하면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설민석 씨의 판결문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은 모두 똑같을 수 없고 이 판결문에 나온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역사 전문가가 보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민족 대표들에 대한 강의인 만큼 누가 봐도 문제를 삼을 수 없을 정도로 근거 자료들이 완벽하게 준비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준비 과정 속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수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런 준비 과정이 좀 미흡한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이 채널을 통해 보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